자, 네. 오늘 국제 뉴스 플럭스에서는 벨로루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벨라루스요. 벨라예요? 네.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그냥 미인들이 많은 국가. 제발 난- 그 얘기 좀 하지 마시지. 그것 말고는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국제뉴스 플렉스에서 벨라루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났을 때 그때도 송 작가님이 벨라루스 얘기 꺼내자마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들 벨라루스 하면은 미인 얘기밖에 안 하세요. 네. 예. 하지만 벨라루스가 이번에 큰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아유, 네. 예, 장난 아닙니다. 예. 비행기를 납치를 했죠. 그렇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지금 일단 유럽은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발트해 3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이렇게 쭉 러시아 쪽에 연결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는 옆으로는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또 폴란드와 접해 있는 딱 그 동유럽의 나라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이 벨라루스 영공을 지나가던 아일랜드 국적의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가 강제 착륙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착륙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실제 상황을 까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 미그 29기 전투기까지 출격시켜가지고 강제 착륙을 시킨 거고요. 사실은 그 여객기 안에 12개 나라의 17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벨라루스 당국이 이 여객기를 노린 이유는 딱 하나. 그 승객들 중에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테러 조직이나 할 법한 비행기 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재가 들어가고 지금 유럽연합의 영공 통과 불가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벨라루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원래 비행기는요, 남의 나라 영공을 지나다니긴 하지만, 사실상 그 국적기, 그 국가의 소유 영토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그 비행기를 납포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들을 벌리는 건 테러범 아니고서야 그렇지. 무슨 뭐 돈이나 뜯어내려는 테러범 아니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벌어진 없는 거죠. 뭔가 큰 음모나 막 국가 위기 사태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반체제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 네. 근데 심지어 이 벨라루스 친정부 성향의 채널에서 이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야라고까지 다 나왔는데 이 벨라루스 측에서는 또 핑계라고 되는 게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하마스가 그 비행기 폭발시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하마스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느라고 바쁜데 무슨 벨로루스 민간기까지 거기 가갖고 그걸 하겠어.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하마스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반체제 인사 한 명을 잡고자 지금 전체 유럽 국가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독재가 아주 심각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지. 당연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유럽연합과는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대선을 통해서 6선에 성공을 했어요. 6선? 네. 야, 24년? 대단하네. 27년이요. 왜냐하면 중간에 본인이 또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늘렸어요. 어이구, 야, 뭐 이거 그래서 지금 웬 또라이가 이렇게 많아 지구상에는. 그래서 27년째 강제로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항상 선거를 하면
투표 결과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신 겁니다. 거긴 여론조사를 미리 안 하죠. 아우, 27년 동안 독재를 했으면은 제대로 된 언론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러시아하고 똑같은 거지. 다 관영이고 중국하고 똑같은 거지. 다 국영이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잡아들인 사람이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데 반체제 인사인데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면 사실 독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전부터 반체제 인사들이 있었고 반정부 시민은 띄엄띄엄 있었는데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사실은 반정부 시위가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씩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안 했던 이유가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루카센코 대통령이 일단 본인과 반대되는 목소리 내면 무차별 체포 구금, 고문, 그리고 숙청.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제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언론사들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 나오는 언론이라고는 다 친정부 성향의 내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도 통제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럼 뭘 통해서 이 사람들이 채널을 만들었냐면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거예요. 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던 친구구만. 그러니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 벨라루스 내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사진 뭐 정보들을 다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200만 명이었고요. 심지어 작년에 이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 기자 자격도 루카센코 대통령이 박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외신 기자들마저도 사실은 이 채널에 가입을 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할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벨라루스 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벨라루스 인근 국가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이미 2019년에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폴란드로 피신을 해 있는 상황에서 이 채널을 열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리투아니아로 가고 있었는데 이 지금 강제 착륙된 데가 민스크 공항인데 벨라루스의 수도가 민스크거든요. 근데 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리투아니아 빌뉴스가 리투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민스크하고 빌뉴스하고 거리가 35분에서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서 부산 요 정도 될 정도로 가까운 곳인데 그 리투아니아에 작년에 야권 대선 후보가 일단 망명을 해 있는 상황이고 리투아니아에 굉장히 많은 또 반체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임시정부가 거기 있구만. 네. 거의.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중간에 벨라루스 영공에서 비행기가 강제 착륙이 된 거죠. 납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 때문에 자진해갖고 내린 것처럼 처음에 언론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전투기를 띄워갖고 강제로 협박을 해갖고 비행기를 강제 착륙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제법상으로도 보고 굉장히 문제 있는 상황이 될 수 당연하죠.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제 리투아니아가 나만 그랬어? 니들도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랬죠.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2013년 7월에 네. 이제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 게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행사 참여하고 볼리비아로 돌아가던 볼리비아 대통령의 정용기를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뭐랄까 강제 착륙을 시켜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건 민항기잖아. 이건 민항기였으니까 이제 이거 뭐 사건의 중대성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아니 남의 나라 대통령이 타고 가는 전용기를 강제로 오스트리아에다가 착륙을 시켰어요. 그것도 군용기로 똑같이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착륙시킨 이유가 뭐냐? 에드워드 스노든이 거기에 타고 이동 중이라고 첩보가 있었다는 거야. 문제는 거기서 에드워드 스노든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지. 개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그런 식의 전력이 있는데 나는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미국이 이거 참 대놓고 비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은 말 못해도 근데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이 왜 그런 행동까지 하느냐. 사실은 작년에 그 대선을 놓고
반발이 워낙 심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을 수천 명씩 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부대까지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센코 대통령은 본인이 27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런 적이 사실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왜? 국영TV 직원들까지 파업을 하고 수많은 노조의 파업까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진짜 위기 상황인데 라고 느낄 만큼 지금 벨라루스 상황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급박한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늘 그렇듯 이런 시위는 순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서방 세력 국가가 뒤에서 벨라루스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배후 세력으로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차하면은 러시아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 역시 우리는 집단 안보 조약이 맺어져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 벨라루스가 콜만 하면 바로 군사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럽 쪽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러시아 쪽은 이거 내정 간섭이야 유럽연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는 벨라루시 소속의 벨라루스 소속의 국적기들을 다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항공길이 완전히 막힌 상황에 있는 겁니다. 물론 해상을 통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하고 연결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벨라루스는 거의 쇄국 상태가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고립이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거는 사실 벨라루스가요. 그러니까 루카센코에 대해서 유럽의 최대 마지막 독재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서 이미 서방 국가들과는 어느 정도의 단절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벨라루스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뒷배로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벨라루스를 구원할 수 있는 모종의 구호책을 꺼내 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루카센코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하수인격이나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에 의존해서 본인의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루카센코란 사람은 철저하게 권력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벨라루스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 시절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될 당시에 소련 해체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야망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다시 예전의 소련 시절처럼 연방국가 되면 좋잖아. 단 내가 대통령이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조건을 걸고 초대 대통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27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냐면, 그러니까 루카센코한테는 러시아도 하나의,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일 뿐인 게 뭐냐면은 러시아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친서방으로 돌아서면 너네 어떡할 거야? 우크라이나 친서방으로 돌아서니까 너네 골치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친러로 있어야지 니들이 편한 거 아니야. 여차하면 나 바로 친서방으로 돌아선다 이러면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굉장히 저렴한 값에 계속해서 받고 있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경제를 유지를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루카센코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럼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벨라루스가 러시아 친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안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인근 국가들하고 계속 불화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벨라루스를 사실은 정권 자체를 친서방 정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그런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든 러시아에 루카센코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 루카센코 정권이 차라리 유지가 되는 게 푸틴 입장에서는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러시아 군이 들어올 것이냐? 러시아 군이 일단 들어오는 순간 루카센코는 자신이 권력을 잃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로만 러시아 부른다 그러지 실제 들어오면 러시아가 자기도 쫓아낼 거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당연히 가지고 있죠.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그 정권 말기에 이건 이제 박탈각이네. 어느 쪽으로 따지게 보더라도. 지금까지 억지로 버텨오던 거에 일종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버리는 듯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러면 민중봉기 가나요? 내에서? 네, 포기 안 할 겁니다. 포기 안 할 거고, 이제 유럽도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거의 쏟아 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어제 문희정 TV에서 했는데, 거기에 벨라루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벨라루스 사람인데, 벨라루스 얘기 다뤄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이 루카센코라는 사람은 범죄자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무기는 없지만 꽃을 들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다라는 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 루카센코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정부 시위를 작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작년 7월부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8월 출구조사 결과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확산이 된 건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벨라루스 국민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벨라루스 국민들이 물러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벨라루스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루카센코가 이번에 대놓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해줬기 때문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 어떤 반정부 시위가 더 큰 명분을 얻는 계기를 루카센코 스스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반정부 시위대 측에서는 활용을 해서 이걸 확실하게 루카센코의 퇴진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루카센코 정권이 무너지고 야권이 들어섰고 누군가가 그 대체할 만한 정권 권력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은 지금 리투아니아로 피신해 있는 야권 후보가요. 본인이 어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오거나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작년 5월 말에 자기 남편이 되게 유명 블로거고 반체제 인사인데 내가 대선 출마할 거야 라는 말을 5월 말에 한마디 내뱉었는데 그걸로 바로 체포가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이 야권 후보가 된 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 자체가 그러면 루카센코 대신에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안이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미얀마 있는 문제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얀마도 지금 이제 군부가 압박을 느껴가지고 1년 반 안에 민정이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위대나 국제사회의 어떤 그 압력을 해소하려고 하는 꼼수를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재판이 이제 처음으로 대면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저희는 가택연금이라고 그래서 본인의 집에 연금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딘지 모른대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변호인들도 처음 만났대요. 근데 변호인들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게 군부가 아마 눈을 가려서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일단 아웅산 수치 여사는 먹고 자는 거 이외에는 어떤 활동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밖에서 그렇게 반정부 시위가 쿠데타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처음 들은 거예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미얀마 군부가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에서 떠오르는 교과서적인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고요. 하나는 태국에 있는 융프라웃 지금 태국 뿌라윳 짜노차. 뿌라윳 총리죠. 짜노차. 이게 얘들도 똑같이 계엄군으로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민정 이양한다 그랬고 네. 지가 출마해갖고 그러니까 지가 민정이야. 당선됐거든요. 군복 벗고 양복 입고 나 그렇지. 민정. 나 민정.
그래서 이민정이 아니고 남인정, 남인정. 해갖고 이걸 했는데 미얀마도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가 뭐 그걸 성공하게 될지 안 할지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야당 정치라고 하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야당 정치라고 하는 씨앗을 말려놔 가지고 맞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너무 일찌감치 언론 통제와 인터넷 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반대 목소리만 내면 무차별 정말로 숙청이 너무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폭력, 압도적인 경찰력만으로도 민중을 어떤 형태로든지 잡아놓을 수가 없는데 언론이 장악당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94년에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95년에 무슨 짓부터 했냐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번에 반정부 시위를 사실 국영TV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파업에. 근데 그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다 자르고 러시아인 기자들을 고용했어요. 왜? 어차피 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자기 나라 언어까지도 버려버리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꿍짝을 맞춰가고 있는 이런 독재자가 있네요. 근데 아무튼 하다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만행까지 저질렀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와 러시아인 기자를 했어? 이렇게 놀라잖아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언어로 기사를 쓰긴 하지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 언론사가 우리나라에도 세고 셌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폐지 만드는 신문사들이 이렇게 세고 셌기 때문에 언론에 관한 우리도 할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아무튼 통째로 말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어리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과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뭐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테러범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에 지탄을 받고 있는 독재자가 있는가 하면 땅콩을 안 갖다 줬다. 땅콩을 받침으로 안 갖다 줬다고 그 사무장을 내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돌린 우리나라의 독재적인 그 재벌 기업 총수도 있거든요. 잊고 있었네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우리가 너무 가볍지 않았나. 많이 가벼웠죠. 많이 가볍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훅 올라옵니다. 그러네요. 그게 테러와 같은 짓이었네요. 네. 거의 테러보다 더 심한 짓이었죠. 그러네요. 네. 네.
뭐 정리를 하자면 벨라루스의 이와 같은 오만은 이 자신의 권력을 지나치게 자만할 수 있는 독재자들이 하는 이 전형적인 이 사고의 오류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정상적으로 뭔가 여야를 생각한다든지 국제관계를 생각하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의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들여다보는 수없이 많은 독재자들, 요즘 방송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독재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경 안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여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없죠. 누구도 나한테 감히 함부로 대들거나 못한다. 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살이더만 도대체 26살의 편집장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를 잡기 위해서 국제선 여객기를 이 하이제킹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웠다든가 그 영향력을 줄이고 싶었다든가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생각이 진짜로 자기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심지어 기득권도 아닌데 지들이 기득권인 줄 알고 그런 정치를 하는 놈들이 많아진 데에 대해서 언론이 꼭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벨라루스 얘기를 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YTN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히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로 이제 발돋움을 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나가서 그거 잘 해주고 국방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 수준에서 그럼 다 해. 그 수출도 다 하고 다 해. 여기서 국민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우리의 국격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가 됐으면 적어도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또는 국제관계를 위해서 조망할 줄 아는 그런 수준,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 수준으로 우리의 격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저기 권영진이 무슨 얘기했대, 주호영이 무슨 얘기했대, 김기현이 무슨 얘기했대, 이런 거에 우리가 매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점점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은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외론들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막 끄달려가지고 대통령이 하시는 건 잘하시지 혼자서 잘하고 다니시겠지? 라고 우리는 그냥 안에 있는 내부적들이랑 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부적들이랑 싸우더라도 큰 그림을 보고 싸우려면은 적어도 우리 생각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벨라루스 멀리 떨어져 있고 뭔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를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단순하게 동아시아에 있는 변방의 소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의 방역과 안전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력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고 방역 선도 국가고 가장 도덕적인 정치, 가장 모범적인 정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모범을 제대로 보일 수 있으면서 세계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일단 조중동하고 기득권 세력들은 우리 손안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벨라루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자국에 대한 정치가 한심할까? 라는 알고 생각을 있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 우리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지. 시위하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막 나오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은 내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인터넷 통제하는 게 안 먹힌다니까요. 그 인근 국가들로 사실은
유럽은 하드 국경이 없잖아요. 하드한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국가들로 웬만하면 언어도 통하기 때문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SNS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층들은 이미 전 세계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셴코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루카셴코를 반드시 퇴진시키지 않으면 벨라루스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도 이미 다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행동할 줄 아는 깨심이라는 거,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꿔놓는 민주시민이라는 점에서 우리 방송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